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청와대 시계는 온전히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서 흘러갑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집중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게 될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관전 포인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교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나오는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외부로 공개가 될 것인지, 이게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완전히 매듭을 짓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실질적인 끝마침을 하는 그런 종전선언을 제대로 이번에 해내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사람이 군사분계선 선상에 서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올 것인지, 또 이설주 여사, 또 김정숙 여사 두 사람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동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실까요? 다 뭐 비슷하겠죠. 네. 이번에 비핵화하고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의제니까 비핵화 부분에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약속을 할지, 이게 뭐 우리한테 뭐 그 궁극적인 비핵화 원칙만 확인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얘기를 할지, 또 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입장을 이제 조정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우리 대통령의 말씀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일지, 아니면 지금 뭐 단계적, 뭐 동시적 방법을 계속 고수할지, 그게 일단 뭐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말이 이제 언론에서는 종전선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되는 것인지, 그게 단순한 그냥 선언이 될지 아니면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라든지 뭐 그런 게 구축이 될지, 남북 관계의 기본 관계가 뭐 협정 형태로까지도 하자 그래서 그걸 뭐 협상을 위한 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 안 하고 이러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 안 쏘기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뭐 대북 제재 해제를 기재할 텐데, 그것도 남북 경협 같은 것도 기대를 할 텐데, 진짜로 아무 얘기도 서로 안 하실지, 그것이 이제 그 비핵화만 되면 이거저거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를 목록까지 우리가 제시를 할지, 아마 그럴 가능성 커 보이지는 않지만, 김정은은 나름대로 경제 살리기에 지금 나섰으니까 기대가 클 텐데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뭐 겉으로 나타난 거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DMZ를 그 군사분계선 넘어오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게 만날 때 첫 만남의 그 장면이 제일 일단 인상 깊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영태 소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앞에 얘기해 주신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 내용을 밝혔지만 이번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역시 그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착 이걸 구축하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는 이제까지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의견이 좀 교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원회의에 내놓은 북한의 그 완전 전면적인 무슨 뭐 핵실험을 지금 중단을 한다든가 소위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이제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뭔가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전향적인 그런 것을 내놓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보다 더 이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 우리가 예상 밖에 좀 더 그 전향적인 것을 약속을 할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앞으로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그 북한이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자기들은 이미 핵국가라는 거예요. 그럼 핵국가 차원에서 자기들은 이제 이 핵을 갖고 있는 소위 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핵국가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군축회담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실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든가 이래 또 나온다면은 우리하고 좀 빈도가 좀 맞지 않은 비핵화 약속이 또 될 수는 사실 있습니다. 막 어떻게 하더라도 이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의 뭔가 이 답변이 좀 있지 않겠느냐. 자,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이제 비핵화와 연결된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 구축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회담을 또 약속하자고 양측 그 정상회담들이 정상들이 이것을 이제 약속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그게 예를 들면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비무장지대를 그야말로 비무장화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여타 양쪽에 우리가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밀집되게 군사적 긴장 상황을 그런 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완화하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그 회담을 통해서 하자라든가.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군사 당국의 고위급 회담, 예를 뭐 국방장관 회담이 되겠죠. 뭐 이런 회담을 하자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두 차례 리허설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뭐 2000년 1차 회담 때는 리허설 때 이제 대역도 썼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좀 1, 2차와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홍현익 위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비핵화에 집중하는 회담이다. 과거 두 차례는 2000년하고 2007년인데 그 당시는 북핵 문제가 상당히 1차 회담 때는 그때는 오히려 북핵 문제라기보다 미사일 문제가 이제 뭐 중요했었는데 나름대로 뭐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착시키고 관계 개선하냐, 뭐 이산가족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중점이었고 2007년 역시 사실은 북핵 위기가 다시 벌어졌지만 나름대로 9.19 공동성명이 됐고 2.13 합의가 돼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행보가 가동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그때보다 북한의 핵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 핵 문제가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가 될 정도로 작년에는 전쟁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서 다뤄야 되는 그 중요성 그리고 이 시급성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면서도 남북 관계 자체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향적으로 보면 과거의 정상회담들은 2박 3일씩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들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평양을 갔기 때문에 의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DMZ를 넘어서 남측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 낮 동안만 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토론을 위한 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토론에 집중하고 의전보다는 토론에 집중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시기적 절박성으로 볼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그 전원회의에서 나온 핵실험장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뭐 시험 발사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의제를 상당히 이제 좁혀줘서 상당히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적은 거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였다. 북한의 행보가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오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중요성은 남북 정상회담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회담이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 소장님.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이제 소위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것이 뭐 핵심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상 이제 북한이 이 비핵화와 관련된 그 얘기 자체를, 회담 자체를 어느 정도 승인을 했다고, 수용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뭐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비핵화 문제는 역시 북한이 주로 이제 미북 회담,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 남북 회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바로 미북 회담에서 성공적인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줄 수 있도록 상당한 그 협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한테 주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뭐 전원회의 같은데 이런 데서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런 비핵화라고 하는 진정성이 분명히 나왔을 때 미북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죠. 김명희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이제 비서실장으로 대화를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준비에 좀 수월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경험이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현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었거든요. 평양을 그때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다 꿰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그런 수준에서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 한반도 정세, 또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꿰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의 준비는 전 다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실무형 정상회담이지만 이제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동선의 문제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부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또 오찬 만찬, 또 처음에 만났을 때 모두 발언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24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판문점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북측도 내려와서 리허설을 합니다. 북측의 실무자들이 와서 리허설을 미리 하는데 그 리허설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실 때 정상회담 때는 우리가 흔히 각계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역입니다. 대역을 써서 실제 직접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연습을 했군요. 연습도 했죠. 2007년도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토론을 상대방을 놓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도 했고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가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사실상 당일치기 정상회담이지만 2000년, 2007년도 정상회담 때
남북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토론 중심 대화 집중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토론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기보다는 사전에 얼마만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내느냐, 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공감대 형성이 됐던 것들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북측 이야기,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 소장님,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평양에서의 회담 당시에도 갑자기 하루 더 묵고 가라. 이런 약간 돌발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서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엔 뭐 하루 더 합시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녁에 잘 쉬고 참모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내일 다시 만납시다. 뭐 이렇게 이번엔 워낙 중요해서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결론을 낸다 그러는 좀 조바심이 양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차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 폭이 커서 좀 줄이다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완전히 합의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여지가 있다면 내일 다시 만납시다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두 분 다 이 중요성을 너무나 다 그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모종의 성과가 없고 하루 더 하면 기대가 된다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합시다. 그렇죠. 하루라도 돌발적인 그 제의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도 이 그 장소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서 북측 최고 지도자가 우리 그 한반도 우리 DMZ를 넘어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 역사적인 것 중에 역사적인 건 맞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오셨으면은 보다도 좀 진지하게, 보다도 좀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좀 나눕시다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하루 정도 더 합시다 하는 얘기 오히려 역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있겠다는 게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이번에 그 정상회담은 물론 실무회담이나 토론 중심으로 한다. 사실은 그 토론 자체는 이미 우리 그 실무회담에서 내부적 실무적들끼리 이런 건 조율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이 뭐 한민족끼리 여러 가지 그 화기애애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지고 상당히 그 덕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호 재확인하는 양 정상이 재확인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한다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뭐 서로 이 그 핏대를 올린다든가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뭐 맞받아 친다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이제까지 제의됐던 소위 지난번에 특별사절단들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이래 또 얘기했는 것을 듣고 또 전하고 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안 되겠느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그 상황이 굉장히 좋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하루 정도 더 하시죠. 소위 이제 우리가 손님이 왔으면 하루 정도 더 묵고 가시죠. 뭐 빈말이라도 사실 우리 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뭐 아마 이렇게 직접 만나기 전에 미리 한번 만나는 시간이 그 한라인을 통해서의 통화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까요? 맨 처음에 이게 중요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죠? 이제 한라인 통화를 내일부터 26일 사이에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라인의 통화는 우선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선수단, 예술단 또 여러 북측의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핫라인 개통이 공식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 간의 통화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통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그래서 앞으로 자주 통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이 한 라인을 제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아주 길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그 핫라인에 통화하는 모습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물론 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핫라인 통화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핫라인 통화에서 좀 더 남북 최고 지도자가 이제 직접 대면하기 전에 사전에 좀 뭐 얼굴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화상 통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아마 그 부드러운 분위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덕담을 주고받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예상을 하세요? 저도 뭐 그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평창 올림픽 때 사실 작년 말까지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뭐 문 대통령께서 작년에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평화 공존에 대해서 정성을 들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화답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그 한민족의 행사인 올림픽이 성공했다는 거 하는 거에 좀 감사 인사 이거는 아마 반드시 하실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씨라든지 뭐 그 본론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좋은 얘기 이제 나누려고 하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오시길 바란다 그러고 이 사실 가까이에 있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정상끼리 전화로 통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그러면서 이게 참 이 전화가 개통돼서 향후에는 남북한이 훨씬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친숙도를 예열이라 그러나요? 네. 먼저 좀 친숙함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의제 자체를 뭐 미리 뭐 이거저거 말씀하시는 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 소장님. 저는 그 핫라인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시범 통화 비슷하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그냥 이제 저는 개인 인생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테스트 통화니까 상호 이제 이 덕담 좀 주고 그 인사를 좀 하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 처음 만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은 그 결과를 민족을 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참 노력을 합시다. 뭐 한 이런 정도 아주 짧은 통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유용한 협상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조치로 평가되지요. 이전까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나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 소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란 측면이 뭐냐고 하면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해야 될 텐데 사실상 지금 이번에 내놓은 그 조치들이 그 협상장에서 양 정상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양보하는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 우리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핵실험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은 사실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동시에 수차례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도 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일정한 단계까지 자기들이 개발을 해 놓으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자기들 우리 핵심 카드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마 핵실험 중단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시설 자체도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하겠다 하는 요건 조금 더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사전에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제일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돼서 ICBM에 주자는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서 초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먼저 북한이 우리 더 이상 그 개발하지 않겠다. 이게 또 미국이 처음 우선적으로 바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내용대로 선제적으로 던지기는 던지되 이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일정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건 우리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는 핵국가다. 핵국가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겠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회담을 한다면은 바로 이런 형식이 되겠다. 선제적으로 던져놓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비핵화 회담을 할 때 상호 미국도 핵국가고 북한도 핵국가고 이 핵국가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던짐으로써 기선을 제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ICBM 미사일 발사 중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수단을 이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물론 북한은 ICBM 미사일도 개발이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는 ICBM 미사일 수준은 한 90% 정도에 온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도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문제하고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완성이 덜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을 ICBM 미사일 발사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큰 선물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앞으로 일련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한 이런 일련의 앞으로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링 안에 있게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워낙 그 ICBM 미사일 발사 중단 이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는 효과가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풍계리 핵시설의 폐기입니다. 이 폐기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하고 다른 것이죠. 폐쇄는 막는 것이고, 그렇죠. 폐기는 완전 용도를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의 핵시설 지금 외부에 드러나 있는 시설을 아마 다 청소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미사일 발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봤는데 이 자체를 일단은 북한이 중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결로 가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핵 동결로 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한 4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좀 나가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핵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핵실험 이런 거 필요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자긍심을 주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고,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미리 사전에 미국과 정리하면서 오히려 줄다리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나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다 본게임으로 가면서
통 크게 트럼프 대통령을 끌고 오면서 상호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번 결정서가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북한의 기존의 행태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북한은 이제까지는 우리나 미국이 먼저 뭐뭐를 해줄 테니까 뭘 해달라 그러면 일단 받고 그거를 마지못해 응해주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엔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외고 그걸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도로 얻어가야 되겠다라고 최소한도를 미리 충족시켜줬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더 큰 뭔가 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을 얻으면서 주는 것은 작은데 더 큰 걸 주면서 더 큰 걸 받아내겠다는 거죠. 네. 그게 뭘까? 그럼 이제는 단순한 뭐 북미 수교나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의제로 우리도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경제 협력 같은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꽤 크다. 미국의 그러니까 제재 해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해주는데 제재도 해제 안 해주냐? 이렇게 거꾸로 역공을 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 그렇지 않고서는 미리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해가지고 돌아갈 때 그 귀국 선물로 줘야 될 걸 미리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착한 정권도 아니었고 그렇다는 의미가 일단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좀 담대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요. 두 번째는 국가전략 운영 방향 자체를 중국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중국이 결국은 개혁개방하고 핵은 보유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핵을 지금 보유한다는 태세라고 다들 평가하잖아요. 네. 핵을 보유하면서도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희박하다면 핵을 보유하고 개혁개방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굉장히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러고 체제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해준다면 핵을 포기하고도 개혁개방 가겠다. 네. 그러니까 양단 간의 결정을 우리한테 맡기면서 자기는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결단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뭐 요번에 정상회담을 이게 회피하려고 이런 회피해서 뭔가 얻어내고 기만적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선도해서 끌어내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핵을 가지고 가고 응하면 핵을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핵을 버리고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난 중국에서 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자기가 회담을 주도하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네. 것에 지금 예고편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세 분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줘야 될 카드인데 미리 내놓는 걸 보면 아마 본 게임 때 내놓아야 될 카드를 더 하나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경제협력 얘기가 또 나오셨고 본 게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홍현익 박사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어떤 체제를 꿈꾸느냐 하는 거면 저는 이제 홍 박사님 말씀에 하나를 더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실제 이제 무한대의 권력을 또 앞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영속적이죠, 약간은. 그런 그 개헌을 했는데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중국식 모델, 시진핑 모델을 따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또 핵 보유국 지위를 최소한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또는 뭐 결정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집권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핵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시장사회주의적 요소. 지금 뭐 북한에 굉장히 많은 부분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그것을 역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북한식, 그러니까 중국식을 북한식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차용하면서 새로운 김정은식의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이 먼저 패를 까고 미국 쪽에 선물을 주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제3의 장소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곳이 아니고 네. 평양이었으면 좋겠다. 평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두 분의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핵을 보유하면서 체제를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점이 북한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북한이 지금 거의 핵 강국이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사실은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정도의 그 발전까지 왔다. 자,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비핵화라든가 이 핵과 관련된 대화를 하겠다. 회담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것이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핵 감축 대화다. 핵 군축 대화다. 참. 네. 그럼 핵 군축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핵국가와 핵국가 간의 비핵화 대화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핵가 군축이 된다면은 완전히 핵 없는 세상으로까지 가는 게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완전히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도 이 핵 군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비핵화로 간다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비핵화를 하진 않겠다.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비핵 국가로서의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핵 국가로서의 그 핵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건데, 미국 역시도 이번에 던진 당근, 예를 들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그것을 이제 중단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핵실험하는 것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이제 이거 미끼를 던져버렸으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것도 굉장한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대로 실천 이행시키도록 하면서 보다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핵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 하면서도 또 안 해야 되면서도 스물스물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사실 해봅니다. 요는 김정은은 거의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건 이미 밝혔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포기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어떻게 해주냐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의사가 꼼수가 아니라는 거죠. 꼼수가 아니라 진짜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거냐? 당신은 핵무기를 5,000개를 갖고 있고 나는 기껏 10개인데 지금 10개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호의에 우리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생존 보장을 확실하게, 진짜 미국은 믿을 수 있어. 절대로 나를 공격할 체제가 아니야. 라는 걸 믿게 해주면 뭐 2년 내라도 포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완전히 포기시키고 그 다음에 준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은 리비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좀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한 단계마다 협상하고 시행하고 뭐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협상하고 시행하고 검증하다가 지난번에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럼 한국과 미국은 뭘 해줄 거냐를 따질 겁니다. 거꾸로.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거꾸로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상호주의적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양보할 사안은 아니다. 즉 체제 보장만 된다면 핵폭력이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위해서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걸. 그래서 뭘 해줄 거냐를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겠다.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자기도 보겠다. 뭐 미국이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본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는지 볼 것이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장치를 국제적으로도 마련하고 정말 성의 있게 해달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에다 남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따질 거예요. 두 번째로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을 쓴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국에다가 보잘것없는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의 핵 억지력은 누가 보장하냐? 대안을 내놔라. 거꾸로 공세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지 자칫하다 우리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이나 뭐 이런 문제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체제안전보장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그걸 결코 밀리지 않고 김정은이 따져가면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할 거라는 모양새가 저한테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예, 김용현 교수님.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 전원회의에서 그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선제적 조치를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빠진 게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영변 핵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플루토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고 또 하나는 HE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언급이 빠져 있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 발사하는 데 있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이 한꺼번에 다 패를 까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들.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ICBM 미사일 발사 이것도 역시 우리는 다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일단 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직도 대화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또 앞으로 1년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은 여전히 지금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패를 깠다고 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먼저 자신들이 다 아주 발가 벗겨놓고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사가 요구했고 어느 국가도 다 먼저 북한의 선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 러시아 정도를 빼고는 뭐 다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핵실험하지 않겠다 또는 ICBM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견주어서 국제사회도 미국도 선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먼저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준은 아닌 것이고 국제사회도 거기에 상응해서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미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북미 국교 수립이죠. 이런 요소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북한과 대화 속에서 충분히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매우 신중하게 또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갈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풀려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도 있긴 하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은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놓았죠. 관련 발언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If I think that it's a meeting that is not going to be fruitful, we're not going to go.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항구적 평화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홍 위원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네, 뭐 우리가 언론에는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나왔지만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북한에서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사실은 6.25 끝나고 나서 정전협정 체결은 이제 일선 그 최고 사령관들끼리 한 거거든요. 김일성 사령관, 그 다음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 3인이 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서명 안 해서 한국이 당사자니 아니니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보면 미국도 서명 안 한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한 거죠. 따라서 이 당사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을 궁극적인 염두를 두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남북미 3자가 최소한의 구성원이고 네. 중국을 넣어주냐 안 주냐인데 중국의 경우는 사실 인민의용군이 왔기 때문에 인민의용군이 그리고 해체됐습니다. 그 실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껴주냐 마느냐인데 그러나 중국인들 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니까 그리고 향후에 북한이 하는 행동을 좀 규제하고 이 선언의 효력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껴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차제에서 우리가 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외교적 압박이라고나 할까요? 남북미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구상은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 그러니까 적대행위 금지에 대한 합의, 뭐 이 정도로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가 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3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도 오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4자를 다시 해서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건 중간 단계고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고 네.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갖추는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평화협정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엔사 해체 문제가 있고요. 경계선 획정 문제, NLL 문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계선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에까지도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다 협정에 대해서 서명할 때는 4자가 서명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남북한이 서명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러시아도 뭐 옆에서 지지한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그 추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2+2+2+1 유엔까지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마 남북한 서명하고 미중이 이렇게 보장하고 이런 형태로 안 갈 가능성이 좀 크다. 4자가 한다 그래도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네. 없다.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거다. 그러니까 일단 적대행위 중단만 합의해도 저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과거에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예. 불가침을 선언하긴 했지만 다 사문화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고 평화협정 그 메커니즘으로 그 프로세스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소장님. 저는 지금 여건만 된다면은 전반적인 남북한 그 군사적 신뢰가 그야말로 구축이 돼 있다. 그럼 신뢰도가 사실 높다. 그거 한다면은 종전선언은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종전선언 자체는 사실 남북한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 간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사인을 중국이 하고 유엔이 하고 미국이 했다. 이건 사실 형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꾸 준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3인이 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도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일본이나 예를 들면 그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그건 이제 전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타의 국가들이 사실 이걸 안 해주면은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종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그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계속 이 정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정전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전쟁 상태를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이건 협정 거기에서 나 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런 레토릭이 하나 있었고, 사실상 내심으로는 뭐냐. 자기들 우리 이 남한이 군사적으로 취약하니까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정전 협의에 참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임의로. 그렇다 보니까 새 측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이후에 뭐가 됐냐면은 우리가 이 정전 협정 체제에 있어서 군사 회담이라든가 서서히 뭐냐면 대표하는 것이 유엔사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의 장성이 대표하는 것이라 서서히 우리 남한의 장성들이 대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당사국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중요하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종전선언을 한다 이래 해도 큰 무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려는 사실 지금 상황이 과연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될 정도로 위협이 없는가, 그 위험성이 없는가, 이런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게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말고, 자, 도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상호가 신뢰도가 합의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평화협정,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해가지고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는 부수적인 요식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인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휴전, 정전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매듭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방점을 찍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종전선언이란 이름으로 될지 또는 뭐 다른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평화체제 또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탄력과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의 주체가 사자냐 뭐 남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것이 이제 선언적 의미란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남북이 중심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그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방하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상호 다시는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것이 종전선언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구체적인 선언이 나와준다면, 네. 전쟁은 이제는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만 나와준다면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 문제는 앞으로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그 과정과 연계시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1분씩의 발언 기회만 드릴 텐데, 남은 기간 이제 5일입니다. 5일 뒤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회담을 진행해야 될지 한 가지씩 정도만 짧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부터. 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김정은이 어느 정도 결단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하고 미국이 바라는 방법론의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두 양측의 그 방법론을 절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만 다룰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비전으로라도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상당한 비전을 열어주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경협 이거 자체도 저는 길을 활짝 보여주면서 그러나 조건부로 비핵화만 확실히 된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자기가 아직 핵을 10개 이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하다가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 종지부를 찍는 시점을 정하는 거하고 신고와 사찰하는 것만큼은 못을 박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 소장님. 예,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이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가 없다면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한 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면서 역시 그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 진정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중심, 대화 집중의 정상회담이다. 허심탄회한 남북 최고 지도자의 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 이설주 여사가 동행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앞으로 어떤 중심의 문제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